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침샘, 눈물샘과 같은 외분비샘의 문제로 입마름증과 안구건조증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이 질환을 발견한 안과 의사의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인 안구건조증이나 입마름증만으로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워낙 흔한 증상이어서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쇼그렌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당사자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요. 특히 노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건강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면역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면역세포들이 자신을 적으로 오인하면서 장기나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흔히 말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그렇습니다. 쇼그렌 증후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쇼그렌 증후군 어떤 질환일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쇼그렌 증후군 먼저 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설명되는 병이죠. 예, 맞습니다. 그 쇼그렌 증후군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 홍반 루푸스와 함께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진 질병입니다. 원래 정상 면역 반응은 정상 항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병원체로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면에 자가면역 질환은 이게 류마티스 인자나 항액항체와 같은 그런 자가항체가 골수에서 만들어져 갖고 이게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를 공격하면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런 자가항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공격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 몸세포나 조직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병적인 항체를 말하는데요. 예. 이런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게서는 침샘을 공격하고 눈물샘, 땀샘 그런 외분비샘을 공격하는 병적인 자가항체인 그런 류마티스 인자나 항액항체, 항-SSA 항체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질병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안과 의사 쇼그렌이란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라 지었는데요. 예. 이 쇼그렌이란 의사분이 1933년에 이 병을 학회에서 처음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구강건조증과 안구 건조증이 있는 환자를 예로부터 이분의 이름을 따서 쇼그렌 증후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네, 안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름이 비롯된 거고요. 예.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 걸까요? 예, 이 쇼그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 입이 마르고 또 눈이 마르는 이게 구강건조증과 안구건조증 이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네, 눈이 마르고 이제 눈이 건조해지는 느낌으로 지적이 된다는 건데 그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림프구가 침샘이나 눈물샘을 공격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우리 몸의 골수에서 만들어진 항체 중에 정상 항체 말고 자가항체라고 해서 항액항체, 항-SSA 항체, 류마티스 인자 이런 것들이 이 자가항체가 만들어지면은 이 자가항체가 림프구한테 명령을 내려서 이 림프구가 그 침샘이나 눈물샘 같은 정상 세포들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예. 이런 정상적인 세포들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착각하고 림프구를 동원해서 침샘을 파괴하고 또 눈물샘을 파괴해서 결국에는 구강건조증이나 안구건조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진단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하고 하면 이비인후과 또 예. 안과적인 질환을 먼저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쇼그렌 증후군 환자를 한 번에 딱 보고
처음에 진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쇼그렌 증후군 증상이 구강건조증도 나타나고 안구건조증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나 안과나 그런 데를 먼저 가고 또 그 증상 이외에도 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께서 뭐 오랜 기간 여러 임상과를 돌다가 결국은 이제 류마티스 내과로 와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다른 과들을 다니다가 예. 찾아오는 경우도 꽤 있겠습니다. 예. 주요 증상이 이제 입과 눈으로 나타나는 거고 침샘, 눈물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어지는 증상들도 많겠어요. 예, 맞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은 크게 이제 외분비 샘 증상과 외분비 샘외 증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샘 증상은 이제 샘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침샘, 눈물샘, 땀샘, 소화액, 또 기관지 분비물, 또 여성의 질 분비물처럼 몸 밖으로 나오는 액체 성분의 물질을 배출하는 장기를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외분비샘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이제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피부 건조증, 기관지 건조증, 또 여성의 질 건조증, 또 소화불량 뭐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예. 또 한편 샘외 증상이라고 있는데 이 외분비샘하고 다른 증상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그런 것과 다른 증상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피로감, 또 발열, 손가락, 발가락, 무릎에 이제 관절통이 또 생기고 또 여기저기 근육들이 쑤시고 아픈 근육통 증상도 나타나서 항상 몸이 찌뿌둥한 느낌이 있다고 그렇게 환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예. 또 추운 곳에 가거나 심하게 긴장하거나 그러면은 동맥이 수축이 되어서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파랗게 변해지는 현상을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레이노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피부에 혈관염이 생겨서 피부에 얼룩덜룩한 그런 병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드물게는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림프종은 쇼그렌 환자의 정상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더 잘 생긴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런 증상들을 이제 쇼그렌 증후군의 샘외 증상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분비샘에서 증상이 생기고 또 이 샘 예.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의 샘외 증상이 이제 관절도 샘외 증상으로 나오고 골수, 폐, 심장, 피부, 혈관, 위장관, 또 말초신경, 신장, 또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예. 다른 장기로 증상이 이어지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눈물샘과 침샘 이외에도 다른 장기에서도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예. 그 단순히 뭐 안구 건조증, 예. 뭐 입안이 마르는 증상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눈물샘, 침샘 외에도 다른 장기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백혈구나 혈소판이 감소하기도 하고 또 피로감 때문에 이런 피부 발진, 또 신장 결석, 말초 신경병증 그런 것들도 다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쇼그렌 증후군을 일으키는 그 병적인 자가 항체가 골수를 침범하면 백혈구도 감소시키고 혈소판도 감소시키고 또 악성 림프종 같은 게 생기면은 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림프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혈액암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뭐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예. 흔치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 림프종이 혈액암의 일종인데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침샘에 림프종이 생길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뺨에 침샘이 붓고 아프고 그러면은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든지 또는 MRI 검사를 해서 이게 단순 뺨이 부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악성 림프종이 생겼나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은 이 림프종이 생기면 그 치료를 잘 해야 되거든요. 생명이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흔치는 않지만 만약에 생긴다면은 또 치명적일 수도 위험하죠. 있다는 예. 거고요. 예. 그 쇼게른 증후군 환자의 눈물샘, 침샘 위에 이렇게 다른 장기에도 발생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50%
90% 이상입니다. 아, 절반 그러니까 이상이요? 뭐, 예, 절반 예. 이상이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샘외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장기에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소화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심폐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피부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과랑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빠른 치료가 중요할 텐데 이 예. 쇼그렌 증후군으로 류마티스 내과를 바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 그 다른 과에서 예. 이런 질환을 의심한다거나 해서 협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임상과에서 의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가장 많이 의뢰하는 과가 안과예요. 안과요. 눈마름 증상이 거의 뭐 90% 이상 100%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안과에 먼저 가서 안구건조증이 확인이 되면은 그다음에 안과에서 이분은 쇼그렌 증후군이 좀 의심되니까 정밀 검사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류마티스 내과로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예. 그다음엔 치과 하고 이비인후과. 그래서 구강 건조증으로 인해 갖고 치주염이나 충치 등이 많이 생겨서 또 치료하다가 자꾸 재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해서 류마티스 내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또 피부과에서도 많이 의뢰합니다. 피부 네. 건조증에 의뢰해서도 의뢰되고요. 뭐 피부 혈관염으로 의해서 의뢰가 되고요. 또 어떤 때는 관절이 아프다고 정형외과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허. 또 혀와 입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통해서 우리 류마티스 내과로 의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잘 나오지 않고 예. 뭐 침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예. 처음에 분명히 다른 과로 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고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예. 의심을 먼저 하고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만큼 또 치료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왔다. 그럼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행되는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이제 예. 피 검사를 먼저 하죠. 피 검사에서 자가항체 검사, 뭐 항액항체, 류마티스 인자, 뭐 또 항-SSA 항체 그런 자가항체 검사를 하고 또 염증 수치가 있어요. 그 대부분 염증이 올라가거든요. 예. 염증 수치 검사를 하고 또 합병증이 왔는지 뭐 그 림프구가 괜찮은지 또 빈혈 같은 게 없는지 그런 거를 다 검사를 하고 또 안과로 보내서 안구 건조증 검사도 하고 또 침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침 분비량 검사도 하고 또 침샘 스캔이라고 하는 침샘 기능을 보는 검사도 하고 또 침샘 조용술 같은 그런 특수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진단이 좀 애매하고 질병이 초기라 그러면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서는 침샘 조직 검사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진행되는 검사가 꽤 많군요. 예,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 여러 과들의 좀 협진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쇼그렌 증후군으로 그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환자분들께서 제일 불편하게 호소하는 게 구강 건조증과 안구 건조증을 먼저 호소를 하죠. 그래서 예.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물을 촉진시키는 그런 약물이 있어요. 필로칼핀이라고 하는 약물인데 그거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물을 자주 드시라고 그렇게 교육을 좀 하고요. 소량씩 입이 마르지 않게 잘 드시라고 하고 예. 또 침샘 마사지도 하라고 해서 침샘 마사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구강 건조증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는 인공 눈물이 있어요. 인공 눈물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넣으라고 하고 예. 또 이런 치료는 이게 건조 증상에 대한 뭐 기본적인 대증 치료이고 또 그 질병의 뿌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면역 억제제하고 항류마티스 약제 뿌리를 잡는 약, 면역을 조절하는 약 그런 약을 사용을 해서 질병 자체의 진행을 억제하고 또 합병증을 예방하는 치료도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네. 일단 당장 불편하니까 느끼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근원적인 치료인 거죠. 그렇죠. 이제 면역 같이 해야죠. 억제제.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트랙으로 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또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불편도 면역 치료도 해야 없애고 되고, 원인도 치료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 전문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좀 다학적 치료가 필요하겠는데요. 맞아요. 다학제 치료를 뭐 보통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 뭐 기침을 기관지 건조증이 생기고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호흡기 내과도 보내고 또 충치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치과도 보내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기 내과도 보내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 피부과도 보내고 그렇게 여러 전문 임상과와 함께 다학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예. 일단 불편한 요소들은 줄여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인공 눈물이 처방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꾸준히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고요. 예. 이게 관리를 하는 병이기 때문에 인공 눈물은 이제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또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평생 수시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 눈물은 뭐 부작용도 없고 뭐 효과도 좋고 그래서 자주 쓰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요. 또 이제 입이 마를 때 인공 타액이 나온 게 있긴 한데요. 네. 그 맛이 좀 찝찝하고 또 남의 침을 먹는 듯한 그런 불쾌한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예.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 대신 이제 물을 수시로 자주 마시게 하고 또 침샘 마사지를 이렇게 하게 하면은 침샘을 이렇게 수시로 자주 자극하게 이렇게 교육시키면 침이 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 눈물하고 침샘 마사지 그렇게 교육을 하죠. 예. 그러니까 침샘을 또 자극해 주는 방법도 사용하는 거군요. 예, 침샘을 이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 그 좀 이게 신 음식 먹으면은 침이 잘 나오기도 하는데 예, 그런 건 예.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침을 너무 자극하게 돼서 예. 환자가 침샘을 아파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침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은 그 혀도 더 아프게 되고 또 입 구강 내 통증이 자극적인 자결감이 생겨서 매운 음식, 짠 음식 그런 거는 잘 먹지 않게 하고 물을 많이 먹게 하고 침샘 마사지를 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죠. 그렇군요. 그 예. 자극만 한다고 또 그게 능사는 아닌 거군요. 예. 뭐 의사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시겠죠. 방법을 예.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면역 억제제라든가 항류마티스 약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장기로까지 좀 침범이 돼야 사용이 되는 건지요? 예. 쇼그렌 증후군 치료는 이제 환자마다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아프면은 항류마티스 약제하고 면역 억제제를 쓰고 또 소염제나 스테로이드도 사용을 하고 또 폐를 침범해서 폐렴이 생기거나 기관지 건조증이 생기고 그러면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기관지 건조증으로 기침을 많이 하면은 기침약도 쓰고 거담제도 사용하고 또 피부를 침범해서 피부 건조증이나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은 보습제 연고를 바르거나 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뭐 항말라리아제제 그런 걸 사용을 하고 또 드물게 또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이 이제 뺨에 생기게 되면은 항암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또 환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동반된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고 항류마티스 약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혈액암의 일종의 림프종까지 생기게 되면 일종의 그 항암 치료를 한다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항암제를 쓴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되죠. 예. 아무튼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합병증이 어떤 게 생겼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를 여럿 받게 되면 그 부분도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가능하면은 증상을 빨리 호전시키고 독한 약, 뭐 센 약을 빨리 줄이게 하고 스테로이드도 쓰면 반짝하고 좋아지는데 빨리 치료하게 하는 그런 그 치료 약물을 줄이는 것도 치료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겠네요. 뭐 한두 가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치료를 하겠습니다만 또 여러 이 질환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치료받는 입장에서도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한 일상에서의 불편도 클 것 같은데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입과 눈의 건조함은 당장 사라지나요? 예, 맞습니다. 치료를 잘 하면은 입의 건조증, 구강 건조증이나 뭐 안구 건조증 등은 뭐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좋아지게 되면은 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약을 안 먹고 뭐 인공 눈물도 안 놓고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예. 그런 건조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증상이 없어도 이런 면역 억제제라든지 뭐 인공 눈물이라든지 그걸 계속 넣어야지 좋은 상태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전문의의 처방대로 약물 치료도 잘 하시고 또 생활습관 개선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쇼그렌 증후군은 그럼 완치의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쇼그렌 증후군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골다공증, 뭐 고지혈증 그런 것처럼 예. 이게 평생 관리를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뭐 약을 계속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염증 상태가 괜찮은지 건조 상태가 괜찮은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또 증상이 심해지면은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쓰다가 또 증상이 좋아지면은 뭐 소염제나 스테로이드나 그런 걸 이제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면서 약을 조정을 하면서 평생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안구 건조증이나 입마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확인을 해보면 좋을 만한 증상의 정도라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평소에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또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르고 피부가 또 건조하고 관절이나 근육이 아프고 피로한 느낌이 있다면 또 특히 이 쇼그렌 증후군은요 이제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생기거든요. 40대, 50대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제 50대 돼서 폐경하고 그러면 이런 증상도 동반될 수도 있거든요.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뭐 관절도 아프고 피로하고. 근데 이게 갱년기 증후군으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없었던 쇼그렌 증후군이 이제 나타나는 건지 그런 감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 마르고 눈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관절이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로한 느낌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를 찾으셔갖고 이 어려운 질환을 이제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공위성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CT나 MRI로 확인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민하다거나 꾀병으로도 오해될 수 있지만 당사자는 너무 힘든 거지요. 그럴 때는 이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의 통증과 심리적인 부분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힘이 없고 또 입맛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걱정이 커지죠. 예. 근데 검사를 또 해보면은 큰 이상은 없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 싶기도 한데 검사에 이상이 없어도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사실은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서 어쩌면 검사에 이상이 없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예. 어쨌건 증상이 있다 그러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저희가 하긴 하지만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때가 꽤 많거든요. 예. 당연히 증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께서는 주로 어떤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글쎄, 먼저 생각해보면, 나 너무 기운 없고 처집니다. 하시거나, 입맛이 없어 밥을 못 먹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가슴이 답답하다.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쪽이 오작내리락한다. 아니면 숨쉬기 힘들다.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뭐 이러시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자. 혹은 자꾸 매식매식하다. 아니면 좀 막 불안하다라든가 이런 문제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네. 근데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원인을 찾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치료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의료진 입장에서 좀 난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난감하죠. 예. 근데 왜 애초에 들어오실 때부터도 일단 검사하는 목적은 몸에 큰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찾는 겁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하기는 하는데요. 예.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실 머릿속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분께 축하드립니다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상 없습니다라고. 네, 육체적으로 지금 돌아가실 병은 없습니다. 입원하실 병도 없습니다. 이거 축하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먼저 드리고요. 예.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증상 때문에 오신 분 중에 숫자만 놓고 따지면 검사에 별 이상 없는 분이 더 많은 게 맞거든요. 그러면 옛날 식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의사 된 게 40년 넘었는데 40년 전에 배운 것들 하면 신경성 이런 거 예. 그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튼 그게 큰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또 있던 그런 질환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어요. 걱정이 사라지니까. 사실은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걱정을 덜어드리는 측면이 굉장히 그래서 있고 의도도 좀 깔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환자분들은 사실 그것만으로 벌써 괜찮다고 느끼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어요. 예. 심리적으로 큰 짐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증상이 오게 되면 내가 혹시 큰 병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럼요.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증상이 생기고 병원을 찾게 되면은 일단 검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CT를 하든 MRI를 하든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찍든 그 외에도 어떤 추가적인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검사는 사실 우리가 우리 보통 병원에서 요새 시점에 기본적으로 증상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제일 정확한 검사가 어떤 점에서는 CT나 MRI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더 정확한 검사를 해야 할 때는 각각의 전문가로 가서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프다. 그것들이 계속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검사 결과가 그래도 나의 증상은 지속된다. 그랬을 때 제가 아니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확인하는 부분들은 이분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환경적인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죠. 즉 혼자 사시느냐, 누구랑 사시느냐, 아니면 아침에 언제 일어나시느냐, 식사를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혼자서 집안 관리를 다 하시느냐, 누가 도와주느냐, 아니면 낮에 어디 나가시는 데가 있느냐, 하다못해 노인 복지관이라도 가시는지, 교회를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서 결국 혼자서 외롭게 지내거나 돌봐주는 게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예. 식사를 혼자서만 먹는 데거나 그러면 사실 밥 먹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하거나 그래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다음에 확인하게 되죠. 예. 여러 주변 환경들 누굴 만나는지 또 뭘 드셨는지도 볼 것 같고요. 예. 이제 우울감이나 외로움도 원인일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노인이 왜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마음의 어떤 그런 불안감이 몸으로도 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인들 스스로가 나 우울증이요. 그러고 오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과는 다르게 노인들은 이 우울증 증상이 그냥 온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든가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 주로 이렇게 내과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외에도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예전과 달리 어떤 일에 집중도 못하고 기억력이 확 나빠져서 이거 인지기능 떨어진 거 아닌가? 아니면 잠을 자다가 자꾸 깨거나 아니면 옛날과 달리 낮잠을 너무 많이 잔다? 이럴 때 사실은 우울증을 일단은 노인의 경우는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약을 해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이 노인의 경우 장기간 지속되면서 활동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주무신다. 이럴 때는 노인 우울증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이쪽으로 접근해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방금 말씀 주셨듯이 마음이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인이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랄까요? 이거는 물론 하루 종일 우울하고 내가 기분이 가라앉는다, 혹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한다, 이런 걸 스스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노인들은 이런 말씀하시면서 오는 분보다는 스트레스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훨씬 많고, 옆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증상은 평소와 좀 달라진 행동, 말수가 갑자기 적어진다, 혹은 행동이 무척 느려진다, 아니면 평소보다 너무 많아지는 잠, 혹은 잠을 아예 못 자는 거, 아니면 얼굴 표정에 별로 변화가 없다, 좀 무감각해진 것 같다, 아니면 잘 나가시던 모임이나 이런 데를 안 나가거나 그런 행동을 줄어드는 거, 아니면 기억력이 뚝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은 스스로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함께 계신 뭐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 또 네. 가족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체 증상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예. 아프다고 온 경우에 그중에 상당수가 우울증을 좀 더 정리해드리고 옆에서 지지해드리면서 정신과적으로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때 예. 모든 증상이 호전되는 분을 우리가 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신체 증상을 호소해서 오신 분들이 내과적으로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노인 우울증을 꼭 한번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노인 외로움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 기억력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소위 치매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렇죠. 초기 증상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우울증 자체를 봐도 인지 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그게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의 증상이라고 해서 우울증성 가성 치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참 이거 뭐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우울증으로 치매 비슷하게 온 거랑 진짜 치매랑 구별이 전혀 안 되나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갑작스럽게 생길 때가 많고요. 그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기억력이 또 다시 좀 호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 아픈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고, 또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좀 정서적인 문제, 막 울적해했다가 막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억력 장애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구별은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울증 쪽을 치료하면서 구별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문제점은 치료가 늦어졌을 때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매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초반에는 우울증성 가성 치매가 치매랑 다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치료가 매우 늦어져서 내버려졌을 경우에는 진짜 치매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노인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울증 자체도 뇌의 회복력을 감소시켜서 손상이 있으면서 신경세포의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치매 비슷한 증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억력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실제 치매로 넘어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초반에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만성적인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가족 주변에서 잘 챙겨야 할 텐데 특히 어떤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신경 써야 할까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우울증 자체 뭐 항우울제를 쓰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거, 그게 1차고요. 가족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다른 지지들, 감정적이라든지 이런 지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하자면 치료받는 건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다른 부분을 지지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증상만 보고 있으면 도대체 왜 갑자기 게을러졌다라고 야단을 칠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고
좀 혼을 내기도 하고, 왜 자꾸 낮에 이렇게 퍼져서 주무시느냐.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좀 비난에 가깝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거는 좀 피하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활동에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또 그것도 또 너무 강요할 수는 없고요. 이제 좋게 환경을 만들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흔히는 경로당이나 이런데 나 같은 분이 안 나가는 거를 좀 더 잘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그 노인복지관 같은데 네. 이런 데를 가신다거나, 또 많은 경우는 왜 종교단체도 이럴 땐 좀 역할을 하긴 하던데, 그렇죠. 하여튼 그렇죠. 예. 동년배들과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찾아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도와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혼자 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가령 저녁 식사 같은 때는 돌아가면서 좀 함께 하도록 따로 사시더라도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친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게 잘 드시는지 또 잠은 잘 주무시는지, 그리고 이제 배뇨나 배변 활동 이런 것들은 사실 또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여쭤보면 괜찮다 하시는데, 좀 눈치챌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왜 이렇게 노인들 스스로가 잠을 좀 못 잔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니면 소변을 잘 관리를 못하거나 배변을 지리거나 그럴 때 이게 내가 늙어서 그래갖고 오히려 자존감만 떨어지면서 우울증을 오히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는 이게 바로 전부 다 노화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으로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자꾸 이 증상들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눈치챌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낮에 전에 부지런하시던 분이 낮에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깜빡깜빡 졸고 주무신다는 건 밤에 잘 못 자는 걸 또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게으르다고 혼낼 거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배뇨, 배변 활동도 말씀으로는 안 하실 가능성이 크지만 집안의 냄새가 더 심하다거나 아니면 이게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으나 화장실 상태나 이런 것들, 속옷 상태 같은 것도 상황을 봐서는 좀 살펴보시고 습관이 갑자기 바뀐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노화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우리가 행동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눈 건강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백내장 비롯해서 이제 황반변성이라든가 노인성 질환도 어르신들은 그냥 참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잘 안 보여도 내가 늙어서 그래. 그런 것들인데 사실 백내장도 그렇고요. 황반변성도 초기에 좀 적절하게 약물 치료하거나 그러면 진행을 훨씬 늦출 수 있고 백내장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로서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안과에 좀 모시고 가서 눈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로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드려야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의 질이 바뀌니까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 않고 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정기적인 검진을 꼭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눈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황반변성은요. 그렇죠. 황반변성은 어느 시기가 넘어가면 사실 돌아오기 어렵고요. 녹내장도 초기부터 좀 조절을 하면 시력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안 망가질 수 있지만 많이 진행되면 완전히 이거는 회복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백내장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드리는 게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꼭 모시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약 복용도 잘 챙기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약을 좀 걸으면서 이제 보조제를 너무 의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냥 보조제가 아니더라도 노인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4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따라서는 제가 만나뵌 분들도 10개 정도 드시는 분은 굉장히 흔하고요. 20종
종 이상을 드시는 분도 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약 자체도 치일지경이긴 해서 사실 약만 놓고 볼 때는 그 가급적이면 이제 특히 그 주치의 선생님이 잘 챙기시겠지만 가급적 노인병 위주로 하는 주치의 선생님을 잘 정하셔서 여러 과를 다니신다면 드시는 약을 최소화하는 거는 일단 1차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꼭 복용해야 될 약을 최소화로 해서 잘 챙기되 일단 그렇게 챙겨준 약은 빠뜨리면 안 되는 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은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약은 꼭 먹어야 될 약은 잘 안 드시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아주 귀가 솔깃하셔서 귀가 아주 얇아지셔갖고 예. 마구마구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전문가와 의논한 게 아니면은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에다 1차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원래 먹어야 될 약을 잘 드시는 거, 요거를 1차로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식탁에 보면 약이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보조제도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약이 보면 좀 오래된 약들도 있잖아.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녀분들 같이 안 사신다면 아니 같이 사시더라도 예. 오늘 당장이라도 거기 식탁 위에 놓인 약 그다음에 드시는 약 다 꺼내셔갖고요. 자 1번 유통기한 살펴보셔서 뭐 건강 보조제건 아니건 뭐건 약품이건 유통기한 지난 거 전부 다 일단 다 정리하십시오. 예.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관법인데요. 보관법을 잘 보관한다고 약들을 모조리 다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일반적인 약품의 경우 많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으시면 오히려 습기가 더 차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약 각각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되지만 대부분 장기간 드시는 약은 특별한 말씀이 없을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하지 않고 적절한 상황에서 보관이 되는지 약품을 보관하는 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우 많은 약을 드실 때는 그것을 혼돈되지 않도록 잘 드실 수 있게 약품을 매번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요새는 여러 가지 보조 도구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아침, 점심, 저녁 약을 색깔별로 구별해서 잘 넣어드려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젊은 그 가족들이 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이나 기능식품의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으셔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게 아닌지 확인을 받고 나서 잡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체 광고에 나온다고 무조건 드시는 거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녀들 또 가족들께서 꼭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노인 건강의 위험 요인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